저는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21살 한예진입니다.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 중에 가장 가깝고 기억에 남는 건 고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공부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심적으로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많은 일을 겪었는데 하나를 꼽아보자면 처음으로 경찰서를 가게 됐어요. 내가 뭐 신고를 하러 경찰서를 간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경찰서를 가게 됐습니다. 야자를 끝나고 보통 10시 반쯤에 집에 도착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준비하는 순간에 옆에 남성분이 서 있는 걸 알아챘어요. 근데 저는 항상 개의치 않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보통 엘리베이터에는 번호 누르는 판이 그쪽에 있는데 그분이 일부러 제가 있는 쪽을 누르려고 제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되게 당황했는데 그냥 내가 착각한 거겠구나 하고 외면했고 그분이 4층을 누르는 걸 봐서 엘리베이터가 4층을 도착했을 때 그분을 봤는데 내리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그분 손이 제 치마 밑에 가 있었고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찍고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찍는 걸 보자마자 그분은 엘리베이터를 나가셨는데 그 순간에 그분이 어느 호수로 들어가는지를 보고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가는 내내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친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약간 꾸민 것만 같은? 내가 이제까지 뭘 당했는지 모르는 채로 올라가서 집을 가자마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정확히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설명할 순 없지만 그래도 느낌적으로 아 이건 안 좋은 일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파트 주민센터에 CCTV를 확인하러 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이랑 같은 학교의 친구였던 거예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에게 그런 정신적, 신체적 가해를 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신 줄 알았어요. 잘못한 거니까, 범죄니까. 근데 일주일 후에 알았는데 부모님께서 신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신고를 안 하신 이유가 제가 걱정돼서 이런 게 아니라 동생 친구라는 이유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다가 전화기를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저는 일주일 후에 부모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동생이 부모님 신고 안 한 것 같다고 그 가해자 학생이 학교에서 너네 누나가 이상한 소리 지어낸다. 쟤네 누나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지어낸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안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되게 속상했고 부모님께서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경찰 조사를 받자 막 이런 입장이셨는데 저는 시험이 내일이든 꼭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사실 처벌을 바란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랬던 건데 몇 번을 연락해도 뭐 찾아가도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계속 회피하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그랬을 리 없다.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부모님과 경찰서를 갔고 근데 경찰서 조사를 받으면서 왜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를 안 받으려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성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고 강간이나 그런 엄청 심한 범죄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사진이랑 동영상 물론 그것도 엄청 큰 거지만 찍혔는데 경찰분들께서 되게 세세하게 물으시더라고요. 핸드폰 기종이 뭐였냐, 색깔이 뭐였냐, 머리가 어떻게 생겼냐, 어느 방향으로 만졌냐, 어느 방향으로 찍고 있었냐 이런 거를 한 4-5번씩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서 번복을 하니까 그쪽에서 위증하는 줄 아시고 되게 또 추궁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그게 일이겠지만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약간은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건을 몇 번이나 회귀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 그 사건이 있었던 후로 거의 2달 동안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해서 항상 친구나 부모님이 데리러 와주셨고 저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저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되게 고층이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못 타니까 저층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리고 경찰 조사가 되게 늦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술을 하고 한 2달 뒤쯤에 가해자 학생이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범행 사실을 부인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진술 조서에 쓴 한마디가 저는 처벌은 2차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1차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만을 받고 싶다.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있었다면 경찰에 이렇게 신고 조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하셨고 결국 경찰에서 그 학생 핸드폰을 압수해서 무음 카메라로 찍은 걸 발견해서 법원으로 가게 됐는데 그 학생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비밀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님께서 아마 반성문 몇 장 쓰거나 봉사 10시간으로 끝났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렇게 계속 몇 년
5년 동안 뭐 엘리베이터를 남성분과 타게 되면 혼자 긴장하고 핸드폰에 엄마나 경찰서 번호를 찍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학생은 아무렇지 않게 다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제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여성이라는 걸 깨달은 이상 되게 많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가 여고였는데 보통 여고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세워진 기관이잖아요. 대학교나 고등학교 모두 다. 근데 저희 고등학교는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너무 많은 여성 혐오 발언을 들었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마다 내가 여성이구나라는 걸 더 자각해서 제 자신이 누구인지 더 빨리 인식하게 될 수 있었어요.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업 시간에 여자들은 농촌 남자가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하려고 한다. 도시 여자들은 돈만 보고 도시 남자들하고 결혼하려 한다. 너넨 된장녀는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너네 공부 잘해야 시집 잘 간다. 다른 친구를 보고 너는 청담동 며느리상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반이나 학교 애들 모두 다 그 선생님의 발언에 대해 싫어하고 저 선생님 너무 여성혐오적이다 이런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유난히 그날따라 그런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셨고 저는 그게 너무 거슬리고 선생님께서 자기가 하는 말에 누구를 혐오하고 있다는 거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질문 있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그때 손을 들고 선생님 근데 방금 하신 발언은 너무 여성 혐오적이고 편향돼 있으시다.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돈만 보고 남자랑 결혼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몇 분 동안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되게 화가 나셔서 너가 한 말은 틀렸다. 잘못됐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도 저는 그때 제가 틀리거나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땐 이미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제 자신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보다 어른이고 선생님이고 남성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무서웠고 또 제가 생활 기록부로 대학을 가는 전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선생님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 언어를 적지 않을까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고 또 저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을 볼 때마다 가끔 부럽다는 생각을 해요. 고등학생이어도 12시, 2시, 3시가 넘어 들어와도 부모님께서 그냥 들어오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는데 저는 엄청 규제하시진 않지만 조심해라, 짧은 옷 입고 다니지 말아라, 밤늦게 다니지 말아라 그런 소리를 듣는데 동생은 파인 옷 입지 말아라,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아라, 조신하게 다녀라 이런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되게 자유롭고 그리고 안전하게 다니는 걸 보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물론 제가 동생보다 누나지만 장남의 첫 아들이라는 이유로 장손이라고 불리면서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동생이. 그래서 저는 할머니 집 가는 걸 되게 싫어했고 할머니께서 동생을 특별하게 되게 예뻐하셨어요. 얼마 전에 대학에 합격을 해서 처음으로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께서 물론 너가 대학에 합격한 건 되게 자랑스럽지만 여자는 적당히 성공해야 한다 하면서 동생의 앞길을 막지 말아라, 여자가 기가 세면 안 된다, 오래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처음 대학에 들어가서 할머니 집을 간 그 20살짜리한테 시집 가야겠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론 할머니께서 그런 말을 하실 거라는 건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적당히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한동안 되게 벙쪄 있었고 동생한테는 뭐 우리 누구는 어디 대학 가서 큰 사람 될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해주시지 않았고 또 할머니께서 중간에 뭐 용돈을 주시는 액수에서도 엄청 차이가 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몰카를 찍힌 사건이 있을 때도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애 진짜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나 일부 고모들께서 유머로 치환하려고 애쓰셨지만 너가 매력적이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겠지, 그 애가 보기에 너가 섹시해 보였나 보다, 약간 그거를 애써 칭찬으로 해주시는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언어여서 그 말을 듣고 되게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었을 때 전 한 번도 그걸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부모님들이나 친구들도 전혀 제 책임이라고 안 하고 하셨는데 처음으로 그게 너의 책임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먼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한동안 그 사건이 떠올라서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되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힘들어했어요. 공부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아이여서 공부를 많이 시킨 학교에 다니는 거에 되게 힘들어했는데 아버지께서 동생
동생한테 조언을 해준 얘기를 들었는데 동생이 특목고를 다니는데 남자한테는 인맥이 생명이다. 대학에 가면 ROTC를 꼭 해라. ROTC를 하면 기업에서 승진이 잘 된다. 아니면 해병대라도 가라. 그래야 승진이 잘 된다. 이렇게 인맥을 중요하게 동생한테 말했고 특히 막 너는 특목고를 다니니까 애들이 다 대학을 잘 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인맥이 다 너한테 황금 같은 자산이 될 거다.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힘들었을 때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얘기해주시지 않았던 게 아니라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여성들은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서로만의 인맥이나 그런 라인을 구축하는 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너무 힘이 들고 또 아버지께서도 한 번도 그런 회사에서 여성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 또 되게 자극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되게 뭔가 나랑 다른 삶의 양태를 겪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되게 부모님께서 뭐 여자니까 뭐 해야지, 뭐 남자친구도 사귀어야지, 치마 예쁜 옷 좀 입어봐, 바지 말고, 이렇게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한테는 제가 여자답자 남자답다라는 건 없다, 그냥 나다운 거지 그런 게 어딨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엄마하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께서 요즘에 예진은 좀 여자답게 아니 엄마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직까지 아버지는 그런 거를 겪어보지 않으셨는지 좀 받아들이기 힘들으신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다가도 여성들이 모여서 자신의 얘기를 하거나 여성이 가해자인 범죄나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를 다룰 때 아버지께서 되게 반응이 분명하시고 너도 막 저런 생각하고 다니니? 이렇게 되게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되게 친하지 않았는데 성인이 되어서 떨어지다 보니까 되게 같이 있고 싶어하고 친해 보이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힘든 게 그때 경찰에 신고를 안 하신 게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 축적돼서 아직까지 대학이 많이 힘들고 아버지랑 대화를 하기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에 와서 되게 건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들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런 수업을 들으면 제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여성들이 겪는 피해를 받아던 역사를 배울 때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친구들은 다음 생에 자기는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배움으로 해서 저는 자긍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교가 여고였지만 여성 혐오적이었다면 대학교는 오히려 여성들이 되게 많음에도 여성이라는 걸 인식하게 해주고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자존감도 되게 높아졌어요. 대학에 오기 전에는 그냥 개인적인 성공에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성인이 돼서는 내가 강하고 권력이 있는 여성이 돼서 여성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망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그리고 실제로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하나하나 저한테 자극제가 돼서 제 삶을 지탱해 나가는 기둥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다면 또 다시 여성으로 태어날 거예요. 물론 그때 여성과 남성과 아니면 그 다른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되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성으로 태어날 거고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여성으로 살면서 가지는 제3의 시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제3의 시선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내가 여성이기에 무언가를 봤을 때 더 소수자 입장에 귀 기울이게 되고 내가 어딘가에서 기도권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어디 지워지는 목소리가 없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 누구를 혐오하고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이슈들에 더 관심이 가고 공감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되게 소중하고 제가 여성이기에 가질 수 있는 시선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다음 생에도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당당함인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주눅들 때도 많고 우울할 때도 많고 그러지만 어딘가에 가서 나를 소개할 때 내가 나라는 이유로 부끄럽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독립인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속한 인격체가 아닌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에 다니면서 그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서
독립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했고 마지막 키워드는 눈물인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울 거고 과거에도 많이 울었지만 오히려 저는 되게 힘들 때나 심적으로 지쳐있을 때 일부러라도 울으면서 그거를 털어내거든요. 울고 있는 그 상황 자체는 되게 힘들고 남이 보기에 되게 처절해 보이는데 제 자신은 오히려 울고 나면 한바탕 뭔가 해결한 듯이 마음이 되게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여성으로서나 사람으로서나 아니면 다른 존재로서 힘들어하는 순간에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자극제가 되어서 일상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 공감을 하고 그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